한예지라고 합니다. 이제 신경관 결손, 뉴럴 튜브 디펙트가 예방이 된다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것을 예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코크레인 리뷰에 따르면 이제 12주 내외까지 그 오랄 폴레이트를 먹을 경우에 이제 신경관 결손이 1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시스테매틱 리뷰와 메타 아날리시스 연구에 따르면 이제 이거 그 엽산을 계속 복용하게 될 경우에 이제 전자간증이나 그리고 조기 분만이나 저체중아가 나올 위험이 줄어드는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그 미국에서는 임신부에게 400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을 매일 복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EU에서는 600마이크로그램으로 복용하는 것으로 권고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왜 이 주제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중요한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이 대략 6조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이고, 실제로 건기식 제품들을 엄마들이 이제 약국뿐만 아니라 그냥 손쉽게 인터넷에서도 다들 사용하고 또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산모들이 적정한 양을 복용하는지 또 오남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영양제 복용에 대한 종류와 동향을 좀 살펴보고자 이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입니다.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이 연구를 진행했고, 주로 그 쌍둥이가 아닌 단태아를 가진 부모에게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데이터는 주로 인제 백병원, 대전 미즈병원, 그리고 울산 맘스병원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콜렉트한 그 변수로는 이제 연령, 출산력, 임신력, 그리고 산모의 기본적인 정보들, 예를 들어서 음주, 흡연 여부, 직업 이런 것들을 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제외한 크라이테리아로는 이 연구가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컴플리트한 설문조사는 좀 설문을 한 산모는 제외하였고, 이제 단태아가 아닌 쌍태아를 가진 엄마들은 제외하였고, 일전에 과거력으로 정신질환이나 사이키애트리 컨디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산모는 제외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의 스터디 디자인으로는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클리닝 같은 경우와 그리고 통계적인 분석으로는 SPSS 버전 16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총 824명의 임신부들이 등록이 되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저희가 주로 살펴볼 제스테이셔널 트라이메스터에서는 1분기에서는 16% 정도가 있었고 2분기, 3분기에서는 대략 40%의 정도의 산모가 분포해 계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데모그래픽 캐릭터리스틱 중에 이제 어떤 영양제를 복용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듯이 824명 중에 809명이 영양제를 모두 복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98.2%로 굉장히 높은 비율로 복용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바이타민 D가 73.5%로 높았고 그 다음에 철분 그리고 폴릭 애시드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영양제들은 50% 이상으로 복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각 분기별로 통계적 유의성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듯이 그 철분과 산전 비타민,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증가했고 그런 부분이 보였지만 예외적으로 여기서 보시는 폴릭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분기가 거듭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 바이타민 D와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략적으로 50%가 넘는 비율로 계속 복용하는 형태를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총 복용한 영양제의 개수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았을 때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에 급격하게 이제 산모들이 복용하는 영양제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고 1분기에 비해 또 3분기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의 결과와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폴릭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별로 지날수록 점점 리니어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이유로는 아마 엽산이 가장 어머님들에게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실들, 예를 들어서 뭐 의사분들이 꼭 드셔라, 뭐 인터넷에서도 엽산을 꼭 먹어라, 친구들도 엽산이 중요하다더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밑에서 보시면은 뭐 US든 UK, EU, 캐나다, 뉴질랜드, 차이나 이런 데서도 매일 400마이크로그램을 복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포크레인 리뷰나 ACOG에서도 이렇게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12주 내외까지 복용하라는 그런 사실들이 많아서 어머님들이 12주까지는 열심히 복용하시다가 이후로부터는 조금 감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거 관련해서 다 레커멘데이션이고 가이드라인이 국제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런 가이드라인의 제정의 필요성을 이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바이타민 D입니다. 이 바이타민 D의 결핍을 WHO에 따르면 50나노몰 퍼 리터 이하일 때 바이타민 D 디피션시라고 정의를 하고, 이 바이타민 D 디피션시는 대략 우리나라 산모들에서는 77.3%로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타민 D 결핍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제 산모들에게서 그런 부정적인 임신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전자간증, 그리고 GDM이라고 해서 임신성 당뇨, 내분비계 질환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저체중아, 그리고 습관적인 그런 유산, 그리고 이후에는 산후 우울증까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런 연관성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또 조금 컨스턴트하게 어머님들이 복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은 바이타민 D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50나노몰 퍼 리터보다 적을 경우에는 ACOG에서는 대략 1000에서 2000 IU를 매일 복용하셔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잉글랜드에서도 윈터 시즌인 9월부터 3월까지는 바이타민 D를 매일 10마이크로그램씩 복용하시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ACOG에서는 특히 또 바이타민 D의 테스팅을 좀 해보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런 대상은 누구냐면 바이타민 D 결핍이 일어나기 쉬운 산모들, 예를 들어서 뭐 맨날 사무실에만 앉아 계신다거나 뭐 밖으로 나가실 수 없는 상황이라던가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피부색이 어두워서 바이타민 D의 흡수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바이타민 D 테스팅을 하시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뭐 비임상이나 임상 시험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아래 주황색 박스에서 보시면 뭐 뉴로사이키애트릭 디소더를 뭐 치료한다든지 아니면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특히 산모들에게서 혈당 조절이 가능한 점이 있어서 조금 GDM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빈도를 좀 줄여줄 수 있고, 그리고 수유부나 이제 수유부나 조금 임신 후반기에는 그 건선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것처럼 좀 그런 연관성 연구가 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늘 뭐 프로바이오틱스 먹듯이 그렇게 해서 조금 컨스턴트하게 드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철분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이제 급격하게 2분기 때부터 철분을 복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것에 대한 뭐 왜 2분기부터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 임신 15주 이후로 보통 이제 피지션들이 별도로 권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로는 임신 15주 이후에 필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엽산 및 칼슘과 그런 인터랙션이 있어서 철분의 체내 흡수를 방해한다든지, 임신 초기에 보통 입덧을 하고 계시는데 다들, 근데 그것이 좀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분기에 주로 많이 권유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 1번의 필요량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왜 철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홀버그라는 분이 1988년에 이제 아이언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산출한 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350mg의 철분은 아기를 뭐 형성하고 태반을 형성하는 데 또 쓰이고, 또 250mg은 분만할 때 또 쓰이고, 또 450mg은 이제 엄마 자체에서 매터널 레드 블러드 셀 웨스를 만들 때 그럴 때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그 베이잘 로스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바디 아이언 매스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율이 그러한 용량이 240mg이어서 불만을 좀 제외하고 임신 중에 이제 필요한 철분을 계산해 보았을 때는 대략 1040mg이 필요하다고 이 홀버그 분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져왔고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첫 번째 세메스터에서는 딱히 아이언의 그런 필요량을 못 느끼다가 이제 2분기, 3분기가 지날수록 이제 아이언 이제 리퀘어먼트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연구는 좀 제한점이 있습니다. 이 연구 자체가 그 연구 디자인이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이기 때문에 조금 커절리티를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왜 그 약을 복용하셨는지, 뭐 약을 복용하시고 이게 나타난 건지 아니면 그 전 뭐 선행인지 후행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설문조사이다 보니까 뭐 리스폰스 바이어스라든지 리콜 바이어스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면 연구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반화하는 것은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연구로부터 조금 얻은 내용은 이제 이 연구 자체가 기초 연구로서 이제 어머님들의 영양제를 복용하는 뭐 종류나 뭐 현황을 알 수 있는 연구로서 조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비록 일반화를 하기는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세 군데의 병원에서 얻은 멀티센터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신빙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제가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조금 더 명확하고 클리어한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겠다, 국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느꼈고요.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기감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조금 뭐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으셔서 좀 더 산모들께서 드시는 영양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조사에서 왜 쌍둥이 엄마는 제외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연구 말고 지금 제가 대학원에 재학 중인데, 그 대학원 연구에서도 싱글턴맘만 이제 카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실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연구에서 한 엄마로부터 이제 차이드가 2명이면 조금 저는 이렇게 페어가 잘 안 맞고 조금 연구하기 어려운 점이 저는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저는 이제까지 생각을 했는데 조금 그런 과학적인 면에서는 조금 제가 아직 생각을 깊이는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좋은 질문이시고요. 근데 사실은 투인도 같이 하면 좋은데 저도 미처 사실은 그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지금 투인으로 해서 출산하는 퍼센트가 한 5% 정도 되거든요. 꽤 많죠. 그래서 시험관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포함했으면은 사실 따로 분리해서 싱글톤, 투인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다시 드네요, 사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이제 코잘리티를 본다거나 인과관계를 볼 때는 사실은 투인은 그 자체적으로도 이제 사실 싱글톤하고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예 투인을 멀티플을
피투스를 가진 임신부들은 이제 그리고 배제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또 그 나름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 연구 어차피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인데 같이 포함했으면 좀 더 정보를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 멀티바이타민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도 보면은 거의 98%가 그 복용을 하고 있다니까. 근데 이제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 우리가 영양소 관련해서 조금 구체화되어 있는 어떤 가이던스라든가 또는 이제 이게 확실히 어떤 이펙티브니스가 있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게 폴리에시드예요. 폴리에시드고 또 아이언 그리고 칼슘. 요즘 좀 바이타민 D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고, 근데 임산부들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드시는 거예요. 이제 엽산하고 철분은 사실 의사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름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드시는데, 여기 지금 프로바이오틱스니 오메가3니 다양한 제품들을 복합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발표했지만은 그런 인터랙션이 생기거든요. 아까도 여기서도 이야기했지만 대표적인 게 아이언 흡수와 관련해서 이제 칼슘이라든가 징크,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터랙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캐나다에서 나오는 프레그비스테는 아예 분리해서 이제 하루에 2번 먹게 하는데 아이언 섭취할 때는 이제 그 인터랙션 된 것은 오전에 먹게 하고 이제 오후에 이제 아이언을 먹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되는 이유들은 결국은 이제 먹는 게 다잖아요, 사실은. 이 뭔가 영양소가 최근에 란셋에 그 이제 발표된 자료에 보면은 뉴트리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뉴트리션도 임신 중에는 거기서 표현하기는 이제 그 투리트라고 투레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임신 중에 이 복용하기 시작하면 늦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임신 전부터 복용을 하고 또 자기 라이프 사이클 관련해서도 음주나 흡연이나 좀 몸이 안 좋은 것들은 그 전부터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것들이 세대를 넘어간다는 거죠. 그 자식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자식 계속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기 데이터에서 이제 폴리에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이던스가 조금 이제 여기서도 이제 보통은 이제 폴리에시드 아시는 것처럼 뭐 신경망 급선증을 포함해서 다양한 기형들을 예방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만 포인트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12주까지 거의 이제 기관성게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하는데 사실은 폴리에시드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메틸기를 제공하죠. 그래서 어떤 유전자의 어떤 그 발현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애기 이제 성장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임신 전, 임신 중, 무이수 중에도 이제 복용을 대개는 이제 권장을 하는 입장인데 사실은 이제 의사들도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이런 이제 임신부들도 그 가이던스에 따라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결과를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정열 교수님하고 마더 리스크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뭐 임신 중에 이런 리스크를 줄이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와서 오랫동안 배워가지고 상당히 좀 지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엽산이 이런 뭐 신경계 관련 질환들 선천 기형 유발 그런 것을 상당히 억제한다는 것이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연구가 됐고 그런 거는 우리가 많이 인지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오늘 발표하신 거 보니까 프로바이오틱스도 나오고 뭐 오메가 3라든가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아주 새로운 또 이런 그런 그 추천하는 게 있구나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발표하신 거 보면은 임신 중에 이제 그런 물질에 따라서 1, 3분기, 2, 3분기, 3, 4분기에 추천하는 게 약간씩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아이언 같은 경우는 3, 4분기에 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옛날부터 이야기한 게 실제 그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게 엽산이고 그거는 이제 신경계 관련 선천성 이상을 많이 줄여준다는 게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우리가 임신을 인지하기 전에 이미 착상되고 바로 신경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벌써 1, 3분기라고 임신이라고 확인이 되면은 이미 신경계는 벌써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1, 3분기라고 하기보다 권장은 계획 임신에서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미 좀 권장을 하는 게 복용을 권장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거기 멀티비타민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형 유발성이 굉장히 포텐시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산모들이 사실은 권장하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복합 비타민 사가지고 막 복용하게 되면은 좋은 것도 있지만은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건강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건강한 사람은 그게 이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양이 될 수도 있지만은 상태가 안 좋았을 때 그건 나쁜 쪽으로 굉장히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고려를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답변 부탁합니다. 네. 이 연구에서는 사실 그냥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상세하게는 제가 연구를 못한 것 같고 조금 그런 바이타민 A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소트레티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기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추후 연구에서 조금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코멘트 저희가 이제 마더 투 베이비에서 사실은 멀티바이타민을 이제 개발을 좀 하려고 제가 이제 좀 자료를 좀 분석을 좀 해봤어요 최근에.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바이타민 A에 대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식약처에서도 이 멀티바이타민의 성분을 설명할 때 비타민 A는 기형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글로벌 회사인 엘레비트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A를 빼버렸어요. 아예 빼버리고 또 어디냐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캐나다 두셔네이에서 나온 이제 프레그비시라고 하는 데는 이제 베타카로테인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리뷰를 해봤더니 지금 WHO에서는 이제 굳이 이제 야맹증이 그게 이제 엄마의 야맹증과 관련되거든요. 비타민 A 결핍이 되면 나이트라인 질서 관련되는데 몇 퍼센트 이상 되지 않는 곳에서는 굳이 레코멘데이션 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비타민 A가 결핍될 수 있고 또 임신이 진행되면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거든요. 양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타민 A가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베타카로테인이 체내에서 물론 어떤 생식독성이 있지는 않지만은 베타카로테인이 이제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이제 채취가 되잖아요. 근데 그 이펙티브는 낮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타민 A가 이제 이뮤 시스템이라든가 특히 이제 눈과 관련된 어떤 조직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지금 휴먼에서는 사실 만 아이 미만은 전혀 기형과 상관없는 걸로 생각해요. 우리가 많은 물질들이 어떤 용량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이제 바이타민 A를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예를 들면 엘리비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프레브비신이 그런 데도 그렇고 근데 대중들의 어떤 그런 게 좀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잘못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저는 비타민 A가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도록 하십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사실 우리가 이제 다 생식 걱정 하신 분들이어서 기형 유발 물질 그런 것도 잘 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관심이 많이 꽂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임상에서는 이제 그런 약들도 노출이 있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약들, 뭐 감기약 그런 노출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약들이 얼마나 생식독성 관련된 연구가 돼 있는지, 어떤 실제 영향은 어떤지 그걸 좀 평가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됐고요. 탈리도마이드가 1957년에 이제 독일의 케미클리넨에서 만들었죠. 탈리도마이드는 이제 그 밝혀진 것은 아시는 것처럼 어떤 안지오제네시스, 혈관 생성에 어떤 영향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포코멜리아를 이렇게 와요. 직접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포코멜리아를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1957년에 이게 이제 시판이 돼가지고 이제 4년 동안 이게 결국은 다 해소가 됐잖아요. 그때까지 이런 아이들이 10,000명 이상이 태어난 거예요. 국제적으로. 굉장히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탈리도마이드 빅팀스, 그래서 탈리도마이드 희생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탈리도마이드만큼 이제 중요하게 그 기형주할 물질이 아이소트레티노인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소트레티노인은 이제 바이타민 A 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국제적으로는 미국에서 이제 82년도에 처음 시판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로슈에서 처음 시판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997년도에 이메겐이라는 이름으로 시판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연간 한 100만 건 정도 처방이 되는 어마어마한 처방되는 그런 상태고요. 이 약물이 이제 기형을 유발하는 그런 기전은 여러 기전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뉴럴 크레스트 셀이 이제 타겟 장기로 이동하는 것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추신경이라든가 안면이라든가 귀 또는 심장 쪽에 기형을 유발하고, 이 아이 같은 국내에서 발표된 사례인데 귀가 좀 이상하죠.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관련해서 이제 저희 그 마더세이프 콜센터에 연간 한 200건 이상 상담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2019년에 그 국회에서 이 약물 관련된 RMP를 도입을 하자 해가지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이라고 해서 임신부들이 이 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식약처랑 같이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점선으로 이제 그어진 데가 그 이후에 계속 들어오는 것도 됐고, 그래서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시행이 되지 않는 이유는 사실 많이 사용하거든요. 효과나 뭐 여러 이유로 많이 사용하는데 어떤 그 법적인 액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처방하고 문제가 생겨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약이 오히려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해보면 기형 발생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초기 연구들은 굉장히 높아서 저희 이 논문만 한 5-6편을 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것도 그렇고 임신 중재를 이야기에 노출되면 30%가 임신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기형 발생보다 더 무서운 게 임신 중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런 이제 기형 유발 물질 관련된 관심이 많은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면 미국, 유럽의 임산부 80% 이상은 뭐 적어도 1개 이상의 약물을 사용한다고 했고, 임산부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30-4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이제 한 가지 이상의 약물을 90% 이상에서 사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연구는 이제 임신 주변에, 임신 전, 임신 중, 모유수유 중에 많이 사용하는 약물과 어떤 약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약물들이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실제 어떤 리프로덕티브 리스크가 어떤 건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마더세이프에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을 그냥 자른 거예요.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뒤에 이제 표로 보이지만 한 11만 건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임신 전, 임신 중, 모유수유 중 이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가지 약물에 대해서만 리프로덕티브 리스크와 관련된 퍼틸리티라든가 테라토제니시티, 또 어드벌 스펙 관련된 내용을 평가를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모은 지가 이제 1999년도부터 제가 이제 그 전문이 되고
이제 우리 소위 전임이라고 하잖아요. 펠로우. 그걸 마치면서 이 사업을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데이터 모은 게 한 13만 건 이상, 이제 10년으로 자르면 보면 2014년부터 해서 한 11만 건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 임신 전에 한 5천 건, 그리고 임신 중에 한 6만 건 정도, 모유 수유가 4만 8천 건 정도인데, 보통 비율이 저희 콜센터로 들어오는 비율이 임신 전에 한 5%, 임신 중에 한 60%, 그리고 한 30-40% 정도가 모유 수유 중에 들어와요. 그래서 약의 종류도 보면은 이제 임신 전이 한 1,100가지 정도, 그리고 임신 중이 한 2,000가지, 그리고 모유 수유 중에 한 1,800가지 정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자료를 모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신 전, 임신 중, 모유 수유 중 이렇게 돼 있고요. 임신 전을 이제 우리가 프리컨셉션 시기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이분들이 주로 이제 약의 내용을 보면은 실제 이제 그 호흡기 질환 관련된 거, 뭐 감기나 그런 거 관련, 지금 쓰는 것들이 호흡기 질환 관련해서는 뭐 아시타미노펜도 쓸 수 있고요, 메틸프레드도 쓸 수 있고, 또는 이제 클로르페니라민, 뭐 아목실린, 레보세틴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어요. 이런 약도 있고, 또 이제 만성질환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녹소프로페인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관절염이 있거나, 또 메틸프레드니솔론도 이제 관절염 관련돼서 쓸 수 있는 그런 약이고, 또 이제 만성질환으로는 알프라졸람이나 그 벤조다이azepin 신경 안정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로프라놀, 우리 이제 프로프라놀 베타블라크 해가지고 이제 발표하거나 그럴 때 좀 떨리고 그러면 복용하기도 하고, 공황장애 있을 때 복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는 이 세 가지 정도의 적응증을 가지고 이제 대개는 약에 노출되고 상담을 하더라, 그런 거고요. 임신 중은 보면 이제 대부분 다 그 호흡기 질환, 그래서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 예를 들면 아시타미노펜, 클로르페니라민, 메틸에피드린, 뭐 아목실린, 이런 항생제죠. 코데인, 뭐 슈도에피드린, 아세틸시스테인 다 마찬가지. 세파클로 같은 경우도 이제 쓰기도 하는데, 혹시나 이제 방광염이나 워낙에 임신 중에 방광염이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쓰지 않나 싶고, 모유 수유 중도 보면은 되게 이제 감기나 호흡기 질환 관련된 거, 또는 이제 방광염, 또는 다시 이제 재발하는 어떤 이제 소염 진통제가 필요한 그런 녹소프로펜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쓰이고 있는 거죠. 여기 스트랩토카이네즈 같은 게 있긴 한데, 이것도 이제 이제 거담제라든가 이제 안티바이오틱 같이 써서 그렇게 치료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트렌드를 보면은 사실 이제 다 올라가는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상당 건수가 계속 늘었거든요. 제가 2014년도 정도면은, 제가 2020년도에 코로나 이렇게 막 되면서 2020년부터 급속하게 늘었어요. 2023년도에는 저희가 한 24,000건 넘게 상담했고요. 2022년도가 그때 피크였죠. 그래서 그때 한 25,000건 가까이 상담해서,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이제 아세타미노펜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메틸프레드니솔론 임신 전에 가장 많았네요. 그리고 임신 중에는 이제 아세타미노펜 역시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르페니라민, 그 다음에 모유 수유 중에도 이제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리프로덕션 리스크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중앙환자안전센터하고 작년에 오종훈 교수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이제 용역으로 해서 환자들이 임신을 준비하신 분이나 임신 중이신 분들이 이제 약 쓰는 것 관련해서 좀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주장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그 퍼틸리티 관련된 생각은 못했어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도 이제 그 임신인지 모르고 약물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형 발생만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다시 보니까 결국 퍼틸리티 관련된 것들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쭉 봤는데, 뒤에서는 이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지만, 카테고리가 없어요. 임신 전에 약물 사용 관련돼서는 어떤 약을 쓰면 좀 문제가 있어 하는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 다 없죠. 근데 임신 중에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FDA 카테고리가 지금 없어지긴 했지만, 과거에 카테고리가 있었고, 또 이 호주의 카테고리가 다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보면은 카테고리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없는 것도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규제기관에서.
그리고 모유 수유중도 보면은 이제 이거 이제 그 국가기관에서 카테고리가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토마스 에일이라는 분이 2년마다 텍사스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2년마다 카테고리 제시해서 락테이션 리스크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L1부터 L5까지 해서 L3까지는 모유 수유 가능하고 L4도 가능한데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고 L5는 컨트라인디케이션 금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보면 여기도 이제 뭐 카테고리가 없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보면은 이제 그 아세타민오펜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어떤 임신 전, 임신 중, 모유 수유 중 이것도 아세타민오펜도 사실은 굉장히 노출이 많으면은 용량이 많으면 굉장히 톡시시티가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임신 중에는 이게 이제 엔세이드랑은 또 달라요. 이게 엔세이드랑은 아세타민오펜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시키는 건데 이게 이제 브레인 쪽이라든가 중추신경계 쪽만 이 아세타민오펜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엔세이드는 전신에 시키는 거고. 그래서 이 이펙트가 다르고 사실 임신 중에는 거의 부작용이 없는 걸로 해서 이번 코로나 때도 엄청나게 많이 썼죠. 사실 임신부들이 그런 상태고. 또 지금 이제 각 임신 시기별로 다 포함이 되는 약은 결국은 이제 이런 아세타민오펜이나 이제 이런 오사프라이드는 이제 장운동 개선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클로르펜이라면 항히스타민인데 항생제고 네바피드는 이제 위점막 보호제예요. 이런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주약이고 위장관 관련된 것은 아마도 보조약으로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프리컨셉션에만 쓰는 약은 이제 이런 메틸프레딜린이라든가 알프라졸라, 프로프라놀 이런 공황장애 그 정신질환. 그리고 네보스트리즈는 이제 비염 때도 많이 쓰잖아요. 만성질환이 있는 거고. 또 임신 중에만 사용하는 경우는 지금 보면 다 이게 그 이제 감기나 이럴 때 콧물을 말리게 한다거나 그런 데 쓰는 거고. 또 모유 수유 중에도 스테토카이네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안티 인플라메터리 이펙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고 또 진액 거담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프리컨셉션에서 아세타민오펜은 아까도 보시다시피 물론 건수가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메틸페니솔론, 그 다음에 모사프라이드하고 네바미피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목실린이나 클로르페니즘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알파졸람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저희 이제 콜센터에서 상담하고 저희 이제 클리닉까지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 상담한 거 보더니 이제 공황장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패닉 디스오더라고 하잖아요.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이 있어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임신 중에도 아세타민오펜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클로르펜이라니 메틸 에페드린, 아세틸시스테인 이런 것들이 이제 감기와 관련해서 특히 그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코로나 관련된 상담을 한 5,000건 이상 했거든요. 임신부들. 그러니까 굉장히 노출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모유 수유 중에도 마찬가지로 아세타민오펜 다 비슷해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프리컨셉션 피리어드에 아까 이제 우리가 테라토젠 이펙트보다는 퍼틸리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해보면은 메일에서는 이제 스토마토제네시스 관련된 문제 이것들이 보면은 아세타민오펜이나 메틸프레드닌솔론, 옥소프로펜, 레보세트린 우리가 자주 쓰이는 것들이 남성들이 복용하면 장자 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 데서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근데 문헌은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한테는 이런 녹소프로펜 같은 엔세이드가 폴리큐라 럽처를 방해하는 거예요.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배란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임신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또 알프라졸론 같은 경우도 이제 피메일에서는 이제 이니비티드 피메일 오르가즘이라든가 또는 이제 유주분비라든가 또는 생리 불순과 관련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임신에 퍼틸리티 영향을 줄 수 있고 메일 같은 경우에도 이자클레이트 딜레이라든가 임포텐스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클로르페니라민 말리에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menstrual loss를 감소시키는 그런 문제가 안 되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 스퍼 모틸리티를 준다거나 그런 이펙트가 있고 또 프로프라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메일에서
이런 임플란테이션을 억제시킨다거나 또 컨트라셉티브한 이펙트가 있다거나 또 메일에서는 이제 임포텐스가 있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알려져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 알려져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문제가 없냐? 그것도 아니겠죠. 사실 발표된 것들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 임신 중에 리프로디스크 관련해서는 아세타민오펜을 가장 많이 쓰는 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일드 아스마와 관계된다는 보고도 있고, 또 덴마크에서 나오는 이제 네이션와이드 코트 스터디에서는 이제 ADHD랑 관련이 있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전하다고 알려진 약들조차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필요할 때만 쓰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요. 아목시칠린 페니실린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보고는 이 언청이 발생과 관계가 높은 걸로, 물론 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런 보고도 있어요. 그리고 코데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은 이제 신생아한테서 호흡 부전을 그럴 수 있고, 슈도에피드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심파스틱 스티뮬런트인데 이제 복벽 장애라든가 흥분 장애라든가 또 헤미페이셜 마이크로조미아, 립리덕션 이런 것들하고 관계된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죠. 그리고 모유수유 관련해서도 클로로페니라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모유 형성을 좀 이제 장애한다거나 저는 이제 너무 얘기를 진정 효과가 큰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아목실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래시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아목실린이나 세파클 같은 이제 항생제들은 이제 장내 세균을 교란시키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다이아리아를 일으킬 수 있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메틸 에페드린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어떤 데는 이제 뭐 괜찮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피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토마스 에리에 보면은 이제 에페드린, 이제 메틸 에페드린은 내용이 없는데 에페드린 같은 경우는 L4로 돼 있으니까 리스크가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리터빌리티라든가 인솜니아라든가 웨이트게인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이 네바미피드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점막 보호제예요. 근데 그 우리가 이제 드럭 레이블링이라고 하잖아요. 약품 설명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임신부나 모유수분 사용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제가 쭉 다 훑어봤는데 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 봤더니 이제 그 제약에서 레이블링에 이게 모유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지 말라는. 근데 사실 결국은 어떤 그 어드버스 이펙트가 있어야만 사실은 그런 말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그것조차도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모유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외에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많이 쓰이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그 저널에도 논문으로도 하나 나와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그 회사에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인용해가지고 모유수유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약이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에 이제 보면은 그 호흡기 질환 관련, 특히 코로나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일부 드럭들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퍼틸리티나 테라토에 이온에이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이 연구의 핵심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이프티와 관련된 에비던스들이 인서피션시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게 이 제가 발표 가운데 가장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많은 연구가 필요한 거죠. 사실 전임상에서 동물 실험이 있으면은 좋은데 동물 실험조차 없어가지고 사실 임상에서 이 설명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마더투 베이비에서 지금 그동안에 이제 마더세이프로 상담 들어온 약들을 전부 분석을 좀 했어요. 분석하고 에비던스도 찾고 또 제가 이제 이 약물에 대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약물의 어떤 그 우주 상관성이라든가 그런 걸 따져서 이 약물은 어느 정도 리스크에 들어가 P1, P2, P3, P4 이렇게 그룹핑을 해가지고 P1은 이제 1% 미만, P2는 이제 뭐 1에서 5%,
P3는 오히려 10%, P4는 15% 이상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약물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레코멘데이션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예를 들면 타이레놀 넣었다 그러면은 타이레놀 성분이 아세타민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약물 등급 P1인데 뭐 기업 유발성 1%만 만약에 P2 이상이면은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그렇게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모유수유부 관련해서도 이제 BF1, BF2, BF3, BF4로 되어 있고 BF1은 에비던스가 확실히 있으면서 괜찮은 거예요. BF2는 에비던스가 확실치는 않지만 그동안의 어떤 약물에 관련된 어떤 구조 상관성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봐서 에비던스는 없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하는 거. 그리고 BF3는 어떤 리스크가 있어도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으면 사용해라. 그리고 BF4는 금기. 모유수의 금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잔량을 확 줄이는 것. 두 번째는 그게 그 바람성과 관련된 예를 들어 케모세라피라든가 또는 아이소토프 같은 그런 바람성 있는 것들을 이제 BF4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정보를 하려고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러모로 홍보를 하고 그런 상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는 이유는 너무 무분별하게 임신 응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한 10% 정도가 약물 관련 임신 응대를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이제 저희가 하는 역할들이 꽤 중요하고 또 아이소트레티닌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미국 그 학회 다녔거든요. 이제 테라톨로지 그때 KIT에서 한 번도 안 오셨더라고. 저 혼자 가서 외롭게 혼자 발표하고 왔는데 거기 이제 마더스 베이비 분들하고도 이야기하고 저희 낙태 관련 약간 한 30% 정도 되는 거 발표했더니 깜짝 놀라서 미국만 해도 이제 많이 컨트롤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나이플리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지금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할 일은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발표랑 관련이 조금 없긴 한데 이게 이제 이거는 일상적으로 먹는 약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긴 한데 임신 초기에 간 수치가 엄청 높아서 보통 한 40 전후가 전후잖아요. 그렇죠. ALT가 이제 300 정도 나와서 고덱스를 6주 정도 되는데 고덱스를 먹는, 그러니까 제 조카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럴 경우는 크게 뭐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약물이나 근데 우선 산부인과 의사에서 선생님이 고덱스 줬다 해서 지금 저 간질환 전문하는 저 대학병원에 가서 지금 진료 받고 검사는 다음 주에 한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간에 그렇게 되면 뭐 약간 리스크가 올라가는 것들이 있는지 어떤지 싶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이제 직접적으로 물론 이제 그 원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간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다른 노출 때문에 한약을 먹었다거나 또는 약물을 먹었다거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간기능 수치가 올라갈 수 있죠.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간기능 수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애기한테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파악해서 가능하면 이제 줄일 수 있게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겠죠. 아니면 꼭 필요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비형 간염이 심해서 그런다거나 그러면은 해당되는 약을 복용해야겠죠. 왜냐면 다 악화될 거니까. 왜냐면 산모의 생명과 관련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해당되는 약물이 실제 테라토진한지 그걸 평가를 해서 그게 이제 결국은 모든 물질은 용량 관계이지 결국은 어떤 리스크 앤 베네핏을 한번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걸 할 때는 이제 리스크 앤 베네핏을 따져서 하고 특별히 제가 느끼는 바로는
심지어는 아이소트레티넘조차도 그렇게 기형 유발성이 그렇게 현재 용량 관계인데 그것도 과거에는 한 80mg까지 있었거든요. 요즘은 잘해야 10에서 20mg 쓰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인지 그렇게 그 기형 유발성이 아주 높아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국제적으로 저희 논문을 굉장히 인용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다 하시는 것처럼 모독성이 나타나면은 태자독성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컨트롤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걸 줄이기 위한 약물을 쓴다거나 그런 것들은 그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시기가 중요해요. 이제 다 우리 동물 실험에도 마찬가지지만 4주까지는 이제 프리임플란테이션 피리고 4주부터 10주는 기관 형성기, 그 이후는 태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시기라도 미치지 않는 건 없지만 그 시기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카운트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약물 등급 P1, P2, P3, P4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네. 기준이 P1 같은 경우는 1% 미만이고 P4가 15% 이상이거든요. 네. 근데 그 퍼센트를 이렇게 정의했을 때 그 기준이 있었을까요? 이제 1에서 5%하고 네. 1% 미만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된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그게 이제 1% 미만이라고 하는 거하고 1에서 5%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사실은. 왜냐면은 대부분 우리가 보통 그 베이스라인 리스크라고 해서 뭐 어떤 종의 이제 동물 사람 포함해서 종의 간에 이제 3 내지 5%의 베이스라인 리스크가 있어요. 기본 이용률이.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1% 미만이다 그러면은 사실 기형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베이스라인 리스크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1% 미만이라면. 근데 1에서 5%라면은 그 베이스라인보다 높아지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경구용 피임약 같은 경우에 혹시나 이제 시기에 따라서 한 9주 정도에 노출된다거나 이 생식기가 만들어진 시기에 노출된다거나 하면 한 1%에서 뭐 여 같으면 이제 클리토메가 나타나고 남아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포스파디아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1 내지 5%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1% 미만은 구체적인 기형 유발 물질이 아니라고 인식이 근데 대부분이죠, 사실은. 근데 1에서 5%다 그러면 그건 확실히 기형 유발 물질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다만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5에서 10%다 그러면 발프레이시드나 뭐 15%다 그러면 뭐 아이소트레티넘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헌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수원 질문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뭐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아세트아미노펜이고, 아세트아미노펜은 뭐 안전성은 거의 상당히 안전하다 해서 사실은 굉장히 타이레놀 많이 쓰고 있고, 그래도 뭐 일부 독성이 알려져 있는 거는 근데 간독성이나 뭐 콩팥 정도 이런 정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 10가지 많이 쓰는 것은 이제 그 탑10 뭐 사용하는 그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문제가 좀 많이 되지 않는 물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신 중에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뭐 항정가제 같은 그 벨프로익 애시드라든가 페니토인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으면 산모가 뭐 사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물질들, 그 다음에 임신 중에도 항암제를 써야 될 경우가 또 많거든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같은 거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암이 진행이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에 그 기형 발생률이 1% 미만이냐 뭐에 따라서 P1에서 P4까지 이제 그 리스크를 그 퍼센트를 가지고 평가를 하셨던데, 그걸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요거는 1% 미만이다, 요거는 1%에서 5% 리스크를 더 증가시킨다, 이런 기준을 좀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계신지 좀 가르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런 신약보다가도 그 한의약 소재들이 상당히 또 임신의 어떤 뭐 유산이라든가 기형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혹시 조사를 하고 계시는 게 없는지? 네. 그거는 그 발프레이시드나 그런 부분들은
지금 FDA나 미국 FDA나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에서도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말아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아예. 그래서 다른 대체 뭐 카보마제핀이나 이제 그런 약으로 대체를 하라고 지금 물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제 사용해라. 왜냐면 발프레시드에만 듣는 그런 이제 그 경련들도 있거든요. 그 외에는 사용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편두통이 그런 때는 사용하지 말라고 아예 이제 명시가 돼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등급을 어떻게 나눴냐 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문헌에 따른 거죠. 문헌에서 이제 몇 퍼센트 나온다. 아까도 이제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어쨌든 1% 이상인 것은 기형 유발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임상에서 사용하는 약물 중에서 구체적인 기형 유발물질이 한 30가지거든요. 육가지고 한 30가지인데 이제 거기에 포함되는 약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는. 그리고 그 외에 1% 미만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그런 약들과 관련성이 없는 약들, 그런 것들이 1% 미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베이스라인 리스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포함되는 약이 사실은 이제 P1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아까 뭐였죠? 한약. 네, 그래서 한약은 저희 뭐 최주식 교수 전에 여기 회장님도 하시고 지금 차병원에 있는 선생님 지금도 계속 연구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주주배 그 대추 관련된 논문 이번에 또 그 서브미션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약은 사실 저희 그 마더세이프에서는 상담원들이 그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그걸 제대로 상담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마음 같은 그걸 다 데이터를 모아서 논문 작업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현실적인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한약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냐면은 물론 보통은 이제 연구를 하면은 크게 테라토제닝 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그게 이제 드러그 인터랙션이 있잖아요. 생 존스 월트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그 결국은 생약인데 다른 안티디프레선트라든가 그런 거 다 드러그 이펙트가 인터랙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제 식약처조차도 사실은 임신 중에는 요즘 뭐 이제 문제가 그 난임 관련해서도 한약 막 쓰고 그러잖아요. 임신 초기에도 뭐 한약 쓰기도 하고 모유수 중에 당연히 또 쓰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독성학 하는 입장에서는 좀 그건 아니죠. 근데 뭐 복지부나 그런 데서도 바우처로 그거 다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개념이 없는 거죠, 생각하면은. 그래서 너무 그 포퓰리즘적으로 정책을 펴가는 것들이 사실은 저는 상당히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한 박사님. 네네. 그 아이소트레트로인의 그 작용 기전이 어때요? 작용 기전.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뉴럴 크레스 셀이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흉추 쪽에 어떤 스파인 쪽에서 사실은 올라가거든요. 되게 이 뇌라든가 안면 또 이제 심장 쪽 그리고 사실은 전체적인 장기로 다 이제 이동을 하는데 아이소트레티노인이 그 이동을 주로 이제 방해한다고 돼 있기는 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어떤 옥시겐이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기형은 그 안면부 기형이 제일 많은가? 이제 뉴럴 크레스트 셀이 가는 쪽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능적하고도 관련이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지능적 이번에 이게 그게 호프만 도시에서 82년도에 개발됐는데 네네. 몇 년 쓰다가 이제 기형이 나니까 스톱을 했단 말이야. 네. 근데 대체 약물이 안 나오니까 네. 내가 듣기로는 그 당시 악성 그 여드름 치료제로 쓰였고 네. 다른 약은 되지가 않는데 그 약만 유의도 그렇죠. 계속 또 허용을 해가지고 네. 쓰는데 지금 그 문제가 많잖아요. 현대도 지금 가끔 네. 쓰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기형화된 수상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대책을 합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RMP라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는 좀 미국하고는 좀 다른가 봐요. 미국은 워낙에 이제 관이 세잖아요. 식약처나 그런 데가 권한이 세서 그래서 탈리도에도 막은가 봐요. 사실은 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약처는 약사들밖에 관리를 못하고
의사들은 시각적 관리를 못해요. 그건 복지부 소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처가 또 이렇게 애매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회에 가서 이 관련해서 2번이나 그 간담회도 하고 또 RMP도 만들고 작년에 또 뭐 연합뉴스 기자도 오고 해서 이 알리는데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아이소트레틴이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피부과에서는 이약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상담하러 오신 분들 보면은 얼굴이 너무 멀쩡해요. 왜 드셨는지 몰라.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이제 그 피부의 어떤 특성이 이렇게 그 약간 피지가 좀 더 많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지루성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10년도 써요, 이 약을. 근데 그 사이에 임신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많이 젊으신 것 같으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탈리도마이드는 이제 중단된 약이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제한돼서 쓰고 있긴 하지만 이 아이소트레티노인은 지금 뭐 100만 건 처방되고 있어서 누구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유통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당근마켓에서도 한대요, 이걸. 유통을 한대요. 가지고 있는 거. 왜냐면 복용하다 좀 나가면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한다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일을 해보면서 가장 문제가 아이소트레티노인이에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A를 쓰고 있지만은 미국은 아이플리지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 아예 다 레지스트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환자, 또 처방하는 의사, 처방하는 이제 조제하는 약사, 거기까지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피부과서들이 엄청 반발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뭐 나오면 이제 피부과서들 저한테 공격을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안 되는 하죠. 근데 이제 발프로이그 애시드는 기형 발생 위험률이 이제 단독으로 쓰면 한 7% 정도? 용량 관계가 있어요, 그것도. 뭐 700 미만에서는 한 7%, 1500 이상에서는 한 15%, 그리고 한 700에서 800이 한 15%, 그리고 이제 1500 이상이면 24%까지 올라와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드러그 인터랙션이 있어가지고 복합적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증가하는 거예요, 기형 발생률이. 교수님, 그럼 그 퍼센테이지가 폴릭 애시드랑 영양 투여하면 낮아지나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 발프로이그 애시드나 이제 항정가한제는 기본적으로 폴릭 애시드 디플리션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엽산을 고용량을 복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 5%. 그래서 아까도 이제 김정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결국 뉴럴 튜브가 이렇게 그 클로저 되는 시기가 4주 5일이거든요, 투머에서. 그러면 임신부들이 한 번 생리 봤잖아요. 그리고 임신 테스트하면 벌써 한 5주. 병원 오면 6주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임신을 계획하면서 엽산을 복용하지 않는 한은 예방을 못하는 거죠. 물론 대부분은 괜찮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MTHFR이라는 유전자 관련해서 그게 이제 폴리모피즘이 있는 경우에 엽산을 잘 흡수를 못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생기고 있어서 엽산을 이제 쓰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서 폴릭 애시드 포리피케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엽산 강화 장치가. 그래서 그 유랄 투브 디펙트를 70%까지 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못 하고 있고, 이제 지금 이제 서울시나 지금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이제 프리컨셉션 케어 관련된 임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작년보다 3만 명 이상 참여했고, 이번에 복지부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긴 한데, 하여튼 우리가 독성학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미국 학회에서도 이제 그 주제로 이야기했던 게 미국에서 그 선거에서 굉장히 낙태 이슈가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독성학적 관점에서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 낙태를 좀 줄이자 하는 그게 좀 이슈가 있었어요.